태연아, 네가 왜 여기에? 인간의 욕망은 흔히들 불과 같다고 하지만 내가 본 욕망은 그보다 훨씬 차갑고 끈적이는 점액질 같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핏줄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썼을 때는 더욱 그랬지요. 백억. 평생을 남대문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악착같이 모아온 내 어머니의 유산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숫자가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트리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노모를 위해 모셔온 요양보호사 지은. 그녀는 처음 집에 발을 들릴 때부터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들 때 가끔씩 비치던 그 서늘한 눈빛까지. 나는 그녀가 3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친동생 미연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그토록 부르짖던 그 이름, 미연. 나는 그녀가 진짜 내 동생이라면 이 100억의 절반, 아니 전부라도 기꺼이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 민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장모님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던 사람이 지은이 온 뒤로는 사근사근하게 거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은 씨가 참 성실하네. 당신도 이제 좀 쉬어. 남편의 다정한 위로는 달콤했지만 그 끝맛은 왠지 모르게 비릿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예민해진 감각으로 그들의 사소한 눈짓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어머니의 생신날 터졌습니다. 나는 지은의 칫솔을 몰래 챙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거실을 지나던 중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려야 할 그곳에서 내 남편과 요양 보호사의 은밀한 미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검사지는 바꿔치기 해놨어. 언니는 우리가 남남인 줄 알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련한 요양보호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했어. 장모님 정신 더 흐릿해지기 전에 유언장부터 다시 써야 해. 100억 상속. 그거 우리가 다 먹고 저 여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면 끝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내가 알던 10수년의 세월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그들의 불륜보다 지은이 내 동생 미연이 맞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생이 나를 껴안는 대신 내 목에 칼을 꽂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내가 평생 동생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을 이용해 나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미친 사람으로 몰아 상속권을 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지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불일치. 이 녀석들의 말대로 이미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비록 정신은 놓았을지언정 자식의 채취만큼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녀석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여느 때처럼 친절한 얼굴로 내 앞에 전복죽을 놓았습니다. 언니, 기운 좀 내세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너무 수척해지셨어. 이 녀석의 가식적인 걱정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씨. 지은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남편도 지은씨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내 말에 남편 민호의 숟가락이 미세하게 덜컥거렸습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이미 미쳐가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거나 어머니의 약통에 엉뚱한 약이 들어있는 시기였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척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이 녀석들의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녀석들이 안방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어머니의 방 천장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녹화본을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 어머니를 학대하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모습, 그리고 내 남편과 뒤엉켜 상속받을 땅의 도면을 그리는 추악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정말 내 동생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어둠 속에서 녀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축복은 이제 저주의 칼날이 되어 녀석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00억. 녀석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숫자는 이제 녀석들이 감옥에서 보낼 수천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녀석들은 내일 아침 내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갈 것이라 확신하며 잠들겠지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녀석들을 기다리는 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라 수갑을 든 경찰과 30년 전 녀석을 버렸던 과거의 진실일 것입니다. 미안해요. 자꾸만 습관적으로 보고용 문구가 튀어나왔네요. 이번엔 정말 군더더기 싹 다 빼고 시청자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날 것 그대로의 대본만 적어드릴게요. 아침 안개는 유난히도 축축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사내 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고 남편 민호는 그들 뒤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아마도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강제 입원 동의서였을 겁니다. 지은은 내 옆에서 가냘픈 어깨를 떨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언니 치료를 위해서니까요. 녀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청아해서 어젯밤 남편과 뒹굴며 나를 병원에 쳐넣자고 속삭이던 그 독사와 같은 여자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사내들에게 팔을 내맡겼습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고 발악할수록 녀석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는 완벽해질 뿐이니까요. 민호는 사내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망상이 심합니다. 어머니 재산을 누가 훔쳐가려 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부디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모셔가 주십시오. 녀석의 비겁한 목소리에 나는 실소를 참아야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자의 마지막 배려가 고작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니 배신감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지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녀석의 귓가에 아주 낮고 서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연아, 30년 만에 만난 언니한테 주는 선물이 고작 이거니? 그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핏줄을 이용해 자신을 환영하려 했던 내 진심을 녀석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나를 구급차에 태우려던 찰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검은색 세단 3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미리 고용해둔 법률 대리인이 서류 뭉치를 민호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박민호 씨, 귀하가 위조한 정신감정 소견서와 증여 무효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속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은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네 사람들에 의해 길목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구급차 입구에서 내려 천천히 녀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사색이 되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했는데. 녀석의 비굴한 외침이 아파트 단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녀석의 손을 무표정하게 털어냈습니다. 걱정해서 내 약통에 신경 안정제를 갈아 넣었니? 아니면 걱정해서 내 동생이랑 내 안방에서 유언장을 고쳤었어?
나는 지은 앞에 섰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던 내 세월이 이토록 처참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내 동생 미연이가 맞다면 어머니의 100억은 내 것이 됐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동생의 이름만 빌린 괴물이더구나. 진짜 미연이는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 말에 지은의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어깨가 멈췄습니다. 이 녀석은 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소지품을 훔쳐 동생인 척 연기하며 우리 집안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기꾼에 불과했지요. 경찰들이 녀석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100억 상속은 이제 온전히 내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시린 구멍이 하나 더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연행되면서도 내 재산의 절반은 자기 것이라며 악을 써댔고 가짜 동생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려 발악했습니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에 앉았습니다. 정신을 놓고 허공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나는 이제야 비로소 혼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녀석들이 탐내던 100억은 이제 녀석들의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할 법적 장치로 쓰일 것입니다. 핏줄보다 진한 배신을 경험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구치소의 면회실 유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두꺼웠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얼굴은 불과 며칠 만에 수척해지다 못해 생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지요. 이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유리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한 번만 살려줘요. 나도 속은 거야. 형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언니라는 호칭이 내 고막을 찢는 듯 불쾌하게 울렸습니다. 서늘한 눈빛으로 나는 녀석의 절규를 감상했습니다. 30년 전 동생을 잃어버리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내 고통에 비하면 이 녀석이 지금 겪는 두려움은 보잘것없는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 미연이가 마지막에 너한테 뭐라고 하더니? 이 녀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팽창했습니다. 지은은 내 동생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유품인 베넷저고리와 사진첩을 훔쳐 나를 찾아온 녀석의 치밀함. 뒤엔 동생이 마지막까지 나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숨긴 잔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언니 이름만 불렀어. 자기가 미안하다고, 찾지 말라고. 이 녀석의 악랄한 고백은 내 심장에 깊은 자상을 남겼지만 덕분에 내 복수의 당위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편 민호의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 녀석은 유치장 안에서도 내 재산의 절반이 자기 공이라며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군요. 15년 동안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발이 부르트게 뛰어 번 돈을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녀석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소로웠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녀석이 그동안 내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 내역과 지은과의 불륜 증거 그리고 어머니의 약통에 손을 댄 성분 분석표를 모두 넘겼습니다. 이 녀석이 밖으로 나와 만질 수 있는 건 100억의 일부가 아니라 차디찬 감방의 창살뿐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법무법인에 들러 모든 서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100억은 내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종 아동 및 유가족 지원 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아마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그 핏줄의 재산이 자신들을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머니의 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 누워 주름진 손을 내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큰딸,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놓아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짓눌렀던 죄책감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처럼 내 주변의 오물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의 모든 짐을 마당에 쌓아두고 불을 붙였습니다. 15년의 가짜 사랑과 30년의 가짜 동생이 남긴 흔적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남편의 명품 수트와 지은의 가짜 신분증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저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도 누군가의 돈을 지키는 파수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 남은 이 텅 빈 저택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온한 단잠을 청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난 배신은 나를 단단한 바위로 만들었습니다. 녀석들이 탐냈던 100억은 세상의 아픔을 닦는 데 쓰일 것이고 녀석들이 버린 양심은 평생 그들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남해의 작은 폭우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돈 냄새도 비릿한 욕망의 냄새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정직한 파도 소리만이 우리 자매의 잃어버린 세월을 위로해 줄 테니까요. 구치소 접견실의 투명한 벽 너머로 마주한 민호의 얼굴엔 비릿한 승리감과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 낡은 서류 몇 장으로 날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일은 이미 공소시효 끝난 지 오래야. 그리고 그 증여 계약서, 필적 감정 받아봐도 진짜라고 나올걸. 녀석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녀석의 일그러진 욕망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녀석은 법의 구멍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숨어 내 어머니의 피땀 어린 100억을 집어삼킬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녀석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녀석의 아내로 살면서 녀석이 얼마나 치졸하게 돈을 굴려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녀석의 변호사가 자랑스럽게 내민 증여 서류 대신 녀석이 지난 5년 동안 유령 회사를 세워 4명의 시장 상가, 임대료를 가로챈 횡령 장부의 원본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당장 녀석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건 현재 진행형인 횡령과 탈세였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만 하느라 이런 서류 업무엔 어두울 거라 믿었겠지만 나는 남대문 시장의 거물급 전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 내가 선임한 그 비싼 변호사들 수임료, 내 상가 임대료 빼돌린 돈으로 낸 거더구나. 그 계좌들 오늘부로 다 동결됐어. 이제 넌 법정에서 내 편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야 할 거야. 내 나직한 선언의 녀석은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했습니다. 그 시각 가짜 동생 지은은 경찰 조사실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단순히 민호의 사주를 받은 요양보호사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민호에게 떠넘기려 했지요. 하지만 나는 지은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진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30년 전 내 동생을 데려갔던 공범의 딸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부자지간의 대를 이어 우리 집안의 피를 빨아먹으려 했던 기생충들이었던 셈입니다. 나는 조사실 밖에서 지은을 면회하며 녀석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놓았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남긴 일기장에 내 이름이 있더라. 너도 공범의 자식으로 평생 숨어 살기 싫어서 이 판에 뛰어든 거니? 근데 어쩌나 내 아버지가 훔쳐간 내 동생의 유품들이 지금 내 집 장판 밑에서 다 나왔는데. 지은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녀석이 내 동생인 척 연기하기 위해 훔쳐왔던 증거들이 이제는 녀석을 특수 절도와 사기,
미수로 엮는 완벽한 올가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 먼저 접근해 상속을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지은은 민호가 어머니의 약통에 손을 대는 것을 직접 봤다며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나의 조용한 인내가 드디어 녀석들의 자중질환을 이끌어낸 것이지요. 나는 녀석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광경을 법정 방청석에 앉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녀석들이 탐냈던 100억은 이제 녀석들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거운 추수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녀석들의 추악한 실체가 밝혀지자 발벗고 나서서 증언을 보탰습니다. 민호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해 가로챈 권리금과 뒷돈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녀석은 이제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 대규모 조직 범죄의 몸통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녀석이 믿었던 증여 계약서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효가 되었고, 어머니의 100억은 다시 안전하게 내 명의의 신탁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녀석들이 감옥 안에서도 서로를 증오하며 말라 죽게 할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모든 자산이 압류된 집으로 돌아와 녀석이 그토록 아끼던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녀석이 참아버리지 못한 30년 전 우리 집안을 파탄낸 뒤 챙겼던 마지막 전리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들의 영혼까지 털어버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비릿한 욕망의 잔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 인석에 나란히 앉은 민호와 지은은 이제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서로를 주범이라 지목하며 추악한 폭로전을 이어가던 녀석들은 이제 각자의 파멸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민호는 최후 진술에서조차 내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며 거짓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장모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의처증으로 몰아 내쫓으려 함정을 판 겁니다. 이 녀석의 비굴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미리 준비해온 마지막 상자를 변호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건 30년 전 유괴 사건 당시 민호의 아버지가 협박용으로 녹음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녀석의 서재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테이프에는 민호의 아버지가 내 동생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는 소름 끼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음으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민호가 울고 있는 내 동생에게 시끄러워 죽고 싶어 조용히 안 해? 라며 협박하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녀석은 단순히 범죄자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동생을 억압하고 감시했던 가장 어린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고, 지은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민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죽였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우리 언니 죽인 거잖아. 녀석들의 자중질환은 이제 이성을 잃은 짐승들의 싸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천천히 일어난 녀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줄을 배신하고 타인의 인생을 훔치려 했던 대가는 30년의 세월을 돌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녀석들의 목을 올감했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횡령, 그리고 30년 전 사건의 가담 증거까지 더해져 민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은 역시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쇠창살 안을 피하지 못했지요. 녀석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100억은커녕 이제 녀석들에게 남은 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의 낙인과 서로를 향한 징글징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나는 법정을 나서는 녀석들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너희 같은 괴물들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무덤이 되는 법이란다.